이제 근데 또 그거는 그런 염두도 좀 빼놓은 거긴 하다. 뭐 통일이 된다거나. 통일이 됐을 때 그게 우리나라한테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너무 예민한 주제잖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이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 빨갱이 새끼 이러냐. 평균적인 수치가 근데 우리 일상 속에 그런 통계들 또 뭐가 있나? 평균 급여. 평균 급여 뭐 평균 학력 뭐 사실 뭐 셀 수 없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일 수가 없잖아. 상호작용을 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상대적인 위치를 알면서 어느 정도 안도감 혹은 우월감도 느끼고 싶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편적이란 말이야. 특이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평균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내 현재 상황이나 위치를 빗대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나? 뒤처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 항상 점검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 뭐 평균 소득도 그렇고 평균 학력도 그렇고 기타 등등.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아까 성훈이가 말한 것처럼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뭐 예를 들면 SNS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그 사람들의 일상의 최고의 순간이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된장국에 밥을 먹었어. 그거 인스타에 안 올리잖아. 안 올리지. 그게 인스타 돋보기에 뜨는 게시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되게 화려한 디너 파티에 가서 와인으로 막 이렇게 건배하고 있는 뭐 이런 게 뜨는 거지. 내가 누가 아침에 엄마 된장국 최고 이런 걸 올린 게 돋보기에 뜨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최고의 순간 이런 것들을 각자 SNS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남들의 일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현상이 되게 흔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우울해지는 거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서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진짜로 그 사람들의 일상이고 이런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너무 맹신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여. 근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거든. 난 그거는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 같아. 왜냐면 나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이거든. 어떤 게 있지? 좀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게 현재 우리 세대의 평균이다라고 너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인터넷 게시물들이 많이 보이는 거지. 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만 내리다 보더라도 커뮤니티 게시물 같은 걸 긁어온 것들이 요새는 뜬단 말이야. 맞아. 나는 그런 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보면 막 댓글에서 막 그 엉망진창 막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지. 이게 평균이다, 맞다, 아니다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한쪽으로 말해서 막 그러니까 뭐 학력도 그래. 학력 같은 것도 사실 뭐 학력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조차도 나는 그렇게 건강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뭐 업무 분야에 따라서 각 직종에 각 직군마다 필요한 업무 역량이 다르고 이 직종에서는 이 사람이 딱히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뭐 무능력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다른 직종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질들이 되게 많이 발현이 돼서 효율적으로 발현이 돼갖고 되게 유능한 인력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업무마다 필요한 역량이 다르잖아. 그것처럼 뭐 학력하고 업무 역량이 정비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물론 어느 직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좀 찾을 수 있는 직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걸로 줄 세우기란다고 해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난 안 건강하고 조금 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의미 부여 솔직히 아직도 많이 하잖아. 그 의미 부여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다 뭐 입시를 하고 고등학교를 다녀보고 그래 봤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 몇 프로나 되겠어. 뭐
그러니까 수치를 놓고 따져봤을 때 모르겠네. 인서울 끝자락이 어디지? 뭐 약간 가천대 이런 데 아니야? 그 정도? 가천대 뭐 이 정도 아닌가? 범 서울로 치는 거야 인서울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 모르겠어. 완전 뭐 서울 안에 그냥 지리적으로 소재한 대학교를 인서울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가톨릭대, 가천대. 가천대는 경기도 있지 분당에. 아 그래? 응. 가톨릭대는 근데 서울이 아니야? 가천대는. 아 가천대는 그 서울이 아니구나. 응. 오케이. 가톨릭대는 그건 모르겠어. 광명상가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 광명상가의 가가 어디야? 가천대. 그게 가천이야. 그럼 모르겠어. 그럼 인서울로 맞는 거 치는 거 같은데 아니야? 가천대. 그럼 가천대까지를 인정해 주는 건가 보다. 근교라서. 어. 아마 좀 넓게 봤을 때. 뭐 명이 명지대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근데 거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몇 프로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정시 등급으로 봤을 때 거기 몇 프로 갈 수 있지? 나도 안 따져봤는데 솔직히 내 막연한 생각으로는 나도 솔직히 그 학교들의 입결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예를 들면은 정시 기준으로 올 3을 받는다. 거기 갈 수 있을까? 간당간당한 거 아니야? 아예 감이 안 잡힌다. 근데 요즘 우리 때 경험을 비추어서 쓸 걸? 그래? 올 3이면 가? 쓸것 같은데? 그래? 우리 때 그럼 올 4라고 쳐보자. 올 4. 올 3면 힘들지 않을까? 올 4 힘들지. 어. 근데 봐봐. 그럼 올 3을 받았어. 올 음. 3을 받은 학생이 있어. 기계적으로 따지면 걔가 한 20% 정도의 학생이란 말이야. 아, 23%가 3등급이잖아. 상위 20%. 맞지 않아?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입시 봤을 때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맞아. 그건 근데 맞아. 지금은 또 학령 인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적어졌지. 아예 약간 다른 그럴 수 느낌이죠.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완전 정확한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세대의 입시 경험으로 비춰 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뭐 서울의 대학교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밀집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그렇게 대학교가 많은데 인서울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되게 제한적이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은 민서의 말대로 만약에 올 3이 갈 수 있어 거기를 그런다고 쳤을 때 전체 학생 중에서 5분의 1 상위 20% 정도가 갈 수 있는 거잖아. 인서울을 막연하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반에서 한 6명, 7명 정도야. 그치. 모든 학교가 30명이라고 쳤을 때. 모든 학교가 똑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면은 6명 정도가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인터넷을 보면은 다 뭐 거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웃긴 거야 너무. 수준을 논하니까. 어. 음. 그 얘기를 하는 애들 중에서 대부분은 내가 봤을 때 못 갔거든. 어.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인터넷에서 어차피 실명제가 아니고 내가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논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진짜 랜덤하게 뭐 A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A 학교 정도면은 그래도 뭐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예요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거를 욕하고 그걸 깎아내리고 아니 그거는 그냥 족밥인데 그거는 거기 가면 병신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난 느끼는 거야. 그걸 욕하면서 나는 그걸 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실제로 걔가 그거보다 좋은 학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뭐 케바케겠지만 설령 걔가 실제로 그거보다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그렇게 욕하면서 깎아내리는 이유는 그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러면서 자존감을 채우는 거라고 느껴지거든. 근데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되게 이건 지금 하나의 되게 단적인 지엽적인 예시고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뭔가 우울함이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모두의 지옥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인터넷에서. 근데 그걸로 채워지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그런 거야. 설령 그래 서울대 나왔어. 뭐 그래 우리 뭐 서울대가 뭐 엄청 무조건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어찌됐든 좀 사회적으로 증명된 우리나라 뭐 굴제 대학이잖아. 내가 서울대 나왔어. 근데 뭐 잘 모르는 무슨 A 대학교 나온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쳐. 근데 만약에 아니야. 난 서울대도 안 나왔고 뭐 그냥 그럴듯한 대학교 잘 안 나왔는데도 온라인상에서 거기는 별론데라고 욕하면은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도대체 뭐가 있지? 자존감을 채우는 거야.
본인도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서 근데 너도 이해가 안 되잖아. 어.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아,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뭔가 나도 가상의 적을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너네가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냥 내가 단적으로 굳이 실명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 몇 명 봤어. 봤구나. 응. 아, 그래.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서도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 근데 본인이 고졸이야. 본인 대학교를 안 갔어. 근데 막 대학교 수준을 막 논하면서 그건 너무 쓰레기 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인서울의 뭐 특정 학교들은 엄청 뭐 수준이 낮은 애들이 가는 거고 거기 나와서 뭘 할 거며 아무 의미도 없고 막 멍청해서 거기 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건가? 나는 거기 갈 수 있는데 안 갔어. 그런 느낌인 거지. 아. 근데 인터넷에는 그런 애들이 훨씬 많다는 느낌을 난 받는 거지. 그리고 걔는 인터넷에 그런 걸 쓰더라고. 그래. 응. 인터넷. 그걸 내가 몇 번 목도를 했어. 그러면서 약간 반감이 드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 나도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그거. 이런 게 약간 평균 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국평5라는 단어도 엄청 밈처럼 많이 쓰이잖아. 어차피 뭐 5등급이라는 게 뭐 40%에서 60% 딱 중간 정도 위치의 성적이니까 수능 성적 그 산정하는 등급제로 방식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어차피 뭐 국평5다 이 말이 뭐 인터넷에서 너가 아무리 막 누군가한테 뭘 설명하려고 해도 남들은 못 알아듣거나 거기에 막 빡대가리 같은 소리 하면서 답답하게 구는 게 당연한 거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5등급에 속하니까 5등급 정도의 레벨이니까 평균은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말의 기저에는 5등급은 개멍청한 거다. 국어를 5등급 맞는 애는 개멍청한 거고 문해력이 존나 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깔려 있네. 있잖아. 근데 그리고 국평호 외치면서 남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애도 사실상 그거보다 낮은 등급이거나 5등급에 속해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지. 5등급과 5등급 이하를 합치면 60%거든. 더 많은 숫자네. 그게 절반 넘거든. 40%보다 60%가 5등급인데. 그러면은 5등 예를 들면 4등 적어도 자기가 4등급이라도 맞고 국평5라고 남들을 욕할 수 있으려면은 39%에 속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은 그것도 웃겨.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어도 명분이라도 있으려면은 10명 중에 4등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상위 40%의 인간들만 인터넷을 하냐? 아니 내가 봤을 때 커뮤니티나 그런 데 글 쓰는 사람들은 하위 60%가 더 많아. 근데 이제 목소리를 낼 어쨌든 그런 거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서로가 서로의 지옥을 만드는 이 세태가 너무 개탄스러운 거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온라인상에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집단군이 뭐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수치를 내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뭐 상위 몇 %에 속하는 게 아니라 하위 집단군 뭐 상하를 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하위 집단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그런 기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잖아.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건데 나만 해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좀 되게 무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 기준에 나를 좀 빗대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좀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 그런 걸 물론 근데 진짜 나는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통계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딱 봤을 때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 맞아. 그치. 각자의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 뭔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런 걸 봤을 때 좀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 각자 긁히는 것들이 있지. 있잖아. 맞아. 개인의 사정에 맞아. 따라서. 그런 것들 있지. 극복. 난 솔직히 말하면 극복 못했어 아직도. 극복 못했고. 그냥 얻어맞고. 그렇구나. 나도 그래. 매 순간 그거가 데미지가 안 들어오진 않아. 예를 들면은 뭐 소득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인터넷 게시판만 보면은
다 뭐 한 월 800씩은 벌어. 그럴 것 같더라고. 명이 되게 많아. 어. 근데 그 몇 명이나 실제로 그렇겠냐고. 그 중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굿포유인데 너무 축하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원하지. 그러면 좋겠지. 근데 이제 막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뭐 꼭 인터넷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통계들 뭐 주장들이 실제로 뭐 평균이라고 치자. 평균이 맞다고 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아래로 분포하는 그런 평균 수치라고 쳤을 때 평균에 가까운 삶이나 혹은 평균 그 이상의 삶이 무조건적으로 더 행복의 윗순위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민석이가 말하는 여기서의 평균이라는 게 어떤 거의 평균? 뭐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한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가정도 있고 뭐 아이도 낳고 막 이런 평균적인 삶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에 가까울수록 더욱 행복한 삶일까에 대한 고민. 나는 그런 고민을 요새 하고 있거든. 저거에 미치지 못하면 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이런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 나는 한 번씩 투영해 보거든. 너네는 어때? 근데 평균이라기보다는 나는 만약에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일반적인 그냥 그러니까 기준? 일반적인 그 모습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어떻게 사는지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미디어에서도 보고. 근데 내가 나보고 약간 거기에 맞춰 살라고 하면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난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그렇게 살기 싫어. 잘 못 살겠어? 뭐가 있지? 그런 모습 너가 아니,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 뭐 나이 차면은 결혼하고 결혼하면은 또 뭐 애 낳아가지고 애 키우고 막 애 교육하는 거에 막 매달리고 그리고 뭐 또 어느 때 되면은 또 뭐 이뤄야 될 그 마일스톤들이 다 있잖아. 있지. 뭐 나이별 달성 과업들.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다닐 생각하면은 좀 약간 답답한 거지. 답답하구나. 나는 그래서 나도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게 틀에 박혀 있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평균의 함정, 통계의 함정에서 그나마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근데 뭔가 그거에 쫓기고 있다는 걸 느끼거나 좀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지. 아니 나는 이런 거야.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꽤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아우 인상 답답하게 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못하겠다.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다른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지. 당연히 일반적으로 살면서 결혼하면서 행복하고 애 낳으면서 애기 모습 보면서 기쁘고 이런 행복들도 있지.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행복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 맞아. 나는 그러니까 나 하나 정도는 그런 거 좀 느껴봐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완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평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어떤 인생의 형태, 평균적인 내 또래의 딱 지금 시점에서 뭐 살아가야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보다 되게 객관적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말이 좀 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평균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단적으로 여행만 가도 그걸 느낄 수 있어. 여행만 가도 그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 왜냐면 나라마다 달라. 나라마다 너무 다른 거야. 예를 들면은 30대 중반에 동탄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부부라고 쳐보자고. 그거 우리 누나요. 신도시 부부야. 우리 누나. 신도시 부부야.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애기 뭐 영유도 보내야 되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영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초등학교 갈 나이다라고 하면은 뭐 초품화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죠? 초품화 뭐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요.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초품화가 막 그 엄청 그거야. 어. 사람들이 그런 거 엄청 좋아해. 근데 그래서 막 그런 데 가야 되고 아니면 뭐 특목고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그래서 좋은 학원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가정에서 굉장히 대다수의 가정에서 수입의 대다수를 수입의 되게 많은 퍼센티지를 교육비로 쓰잖아. 자녀 솔직히. 교육에. 솔직히 막 6, 70%까지도 교육비로 쓰는 집이 허다하거든.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심지어 그리고 마이너스를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집들도 되게 있단 말이야. 많아. 약간 뭐 자식 교육에 특히나 욕심이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애가 좀 똘똘하고 이러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시키는 게 되게 보편적이고 되게 흔하단 말이야.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뭐 그냥 미국을 갔다. 미국 여행을 갔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라고 하면은 진짜로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었고 완전 교육비로 막 되게 남들이 안 시키는 되게 돈이 많이 드는 뭐 약간 뭐 유년 시절에 뭐 엘리트 스포츠라든지 이런 교육을 뭐 일부 뭐 그런 튜터링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수입 범위를 넘어서 이거를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집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되게 걔네 입장에서는 특이한 거란 말이야. 근데 절대 보편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옆 나라만 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되게 보편적이고 모범적이다 라고 믿는 삶의 방식이 되게 상식 밖의 것일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 아시아권 국가 빼면은 그런 나라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뭐 인도,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뭐 일본 정도? 여기 빼고 뭐 얼마나 되겠냐고,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 거의 뭐 자식이 대학에 갈 때까지 20년 정도를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자식 교육비로 쓰는 게 되게 당연한 나라인 건데 이게 절대 보통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거든. 자기 20년을 바치는 건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한국 안에서 살면서는 이게 보편적이다. 이게 평균이다라고 믿는 것들이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뭔가 나는 이 한 번씩 그 뭐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거 뭐라고 하지?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 성찰? 성찰,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기 위한 되게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여행을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여행도 보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다 이렇게 하던데 너무 빠지는 게 오히려 위험한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성훈이가 얘기한 난 남들처럼 하기 싫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성적일 수도 있는 거야. 더 자연스럽구나. 얘는 왜 남들처럼 안 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살지? 왜 지 좆대로 하고 얘는 뭐 그런 위기의식이 없나?가 아니라 난 이게 더 내가 봤을 때는 이성적인 사고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일탈로 보는 것들이 이런 나 약간은 좀 벗어난 얘긴데 나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불행을 피하는 삶을 사는 느낌? 그러니까 성호가 말해준 방금 얘기한 부분들의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어느 순간 이 사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그 자녀의 교육이 부모한테 있어서 하나의 인생의 과업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부모들은 너희보다 인생 선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들을 먼저 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시행착오를 내가 먼저 겪어봤으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좀 따라가 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의 하나의 기준들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기준선들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자식들, 그러니까 딱 우리 세대와 그 위아래 세대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상태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취향이란 거를 알게 될 틈이 없이 몸이 자라버리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조차 해볼 틈이 없는 상태로 그 경제 인구가 돼버린 거고 경제 인구가 되어서 이제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꾸려 나가야 될 그 시작점에 섰는데 그때가 돼버리면 이제 무언가를 도전하고 내 행복을 찾고 이런 것들이 겁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찾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만들어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최악의 불행을 면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균이 돼버린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래서 나만 해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오래 해야 될 것 같아. 딱 뭔가 나에게 행복은 이것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하다. 라고 대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평균이라도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닐까? 일종의 포기 상태로? 아니 난 근데 그 문득 이런 생각도 들게 돼. 나는 약간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처럼 나는 살기 싫어, 난 좀 다르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정신이 아니잖아. 그런 게 어쩌면은 꽤 안정적이고 편한 지름길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유가 없는 말은 아닐 거다. 필요한 조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의 빈도가 약간 좀 나이 먹으면서 좀 많아지는 것 같은? 난 최근 1, 2년 정도에 사실 거기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내 생각에.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어때? 뭐 나도 그렇지. 나도 그래. 맞아. 그런 거를 보면서 막 낙담하거나 약간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난 그래. 나는 별로. 내 갈 길 간다. 그거 제일 멋있긴 하지. 근데 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지. 약간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길이 맞나라는 생각. 약간 뭐 들기는 하는데. 나는 다른 나라에 안 살아봤지만 근데 뭐 다른 나라에 살다 온 사람들이나 뭐 이런저런 컨텐츠들에서 접하는 걸 보면은 유독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게 있다며. 이 나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리밋이라는 생각.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건 것 같거든. 기준인 것 같거든. 이 나이가 되면은 야 이건 이제 절대 안 돼. 근데 이게 마냥 그냥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게 이 사회에서 되게 그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도구기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이게 싫다고 하더라도 안 따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또 약간은 무력해지긴 해.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따라야 하나? 약간 이 양자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도 종종 있다.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이가 요 나이 때쯤이 되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려나? 많이들 하는 것 같아. 많이들 하는 것 같아. 많이들 하는 것 같아. 근데 매 순간 그 스텝별로 다 각자의 그 고민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삶의 매 순간이 다 분기점이겠지만 요 나이 때에는 특히나 이제 좀 소위 말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많이 그렇게 하는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딱 우리 나이 때가 어리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제 어리진 또- 않지. 또 나이를 먹었냐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 그거라서.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나의 인생은 항상 그냥 매 시기가 되게 쉽지 않은 선택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비단 뭐 나만 그럴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살, 50살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또 그때에 닥쳐진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질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어린 나이에 뭐 고등학교 아니면 20대 초반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키가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 보면은 그 키를 내가 찾아서 해결을 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고민은 안 될까?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내가 하는 생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과거에 있다고 쳐. 그러면 내가 그 과거에서 이 원인이 되는 거를 해결을 해버렸어.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에서의 고민은 없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 무슨 소리? 약간 이해를. 그게 약간 그런 건가? 너가 만약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고민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고민이랑 그때 당시 했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 됐을 거고.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다. 너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도 자신한테 어떤 포인트 하나를 고치면은 지금의 고민이 다 깔끔하게 사라지겠지라고 그거야. 결론을 해서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다 하더 그게 해결이 돼도 다른 뭐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런 아니야? 것 같아.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인생의 매 순간이 고민이네 그러면. 맞아. 근데 행복을 느끼는 순간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좀 압도적으로 많긴 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꼭 행복이 아닌 게 다 불행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행복, 희열감을 느끼는 순간보다 안 그런 순간이 더 많지 않아? 그렇지. 보통 정도로 지내다가 이따금씩 하고 이따금씩 불행하고. 평균을 사는 거네 또. 평균을. 평균 우리 일상 속에 있는 평균은 또 뭐가 있지? 뭐 소득 이런 사는 얘기 말고. 약간 딴 얘기인데 평균이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래 왜 그럴까? 이 평균이 내가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것 같잖아. 대표성을 좀 띄지 않나? 실제로? 근데 이 통계에서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면은 평균도 있는데 평균이 제일 흔하고 있기도 한데 그거 말고 여러 개가 있어 사실. 그러니까 그 민이 평균이고 민값 그리고 메디안 중위값도 대표값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드라고 있어. 이건 최빈값이다. 아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딱 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냐? 그거를 그 통계에서도 내가 그거를 약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평균 딱 쓰면은 약간 그 평균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없다. 사실. 많이 없어?
왜냐면은 이것만 갖고는 약간 너무 생략된 디테일과 맥락들이 너무 많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약간 없어서 오히려 다른 걸 가지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도와주는 변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뭐 분산이 될 수도 있고 표심 편차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뭐 다른 여러 수치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부할 때 통계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약간 어떤 현상을 뭐 해석하거나 할 때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평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다. 평균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그 무게에 너무 짓눌릴 필요 없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사는 거 있잖아. 사람은 남들처럼 사는 거를 좋아하나? 대부분의 사람이 남들이랑 내 모습을 비춰보고 비슷하게 사는 걸 좋아하나? 아니면 다르게 살고 싶어 하나? 성향마다 다르겠지. 그래? 근데 어떨 때는 왜 막 우리 가끔 그러잖아. 나는 그런 심술이 들 때 있거든. 저거 막 너도 나도 막 다 해. 아까 지브리 애니메이션 그거 만화 하는 거 사진으로 하는 거 있잖아. 너도 나도 다 해. 그럼 난 그런 건 절대 하기 싫단 말이야. 그 성향 그거 아닐까? 왜냐면은 그거를 와 신기하다 하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맞아. 근데 내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그런 반면에 또 나는 어떨 때는 남들이 하는 거를 당연스럽게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었어? 뭐가 있을까? 또 그렇게 말하려니까 뭐 약간 그런 건 어때? 벚꽃이 폈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벚꽃놀이를 많이 가. 그럼 나도 올 봄에 벚꽃놀이 한번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 벚꽃. 근데 그건 이거야. 벚꽃 맛집 막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다 벚꽃을 보러 가니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러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그거는. 새끼는 그냥 근데 풀진인데? 맞는 근데 내가 정리가 됐거든. 좀 더 생존이나 이런 큰 흐름에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있을 때는 좀 나는 성향상 남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대학 가야지 이랬을 때 모두가 대학을 갈 때 나 혼자 대학 그까짓 거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못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비율의 차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을 다 느낀다고 생각하거든. 번갈아서 느낀다고 생각하거든. 느끼는 것 같아. 남들처럼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슷하게 남들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순간도 존재하고 누구나, 그리고 남들하고 다르게 뭔가 특별한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순간도 존재하고, 그거에 근데 뭐 비율 차이인 것 같아, 성향에 따라서. 근데 공통적인 거는 이걸 한마디로, 이거 지금 다 묶어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남들보다 못한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만큼 하거나 남들하고 다르고 싶어하는 것도 난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난 남들보다 못한 쓰레기가 되고 싶어는 아니잖아.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남들보다 뒤처지는 감정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지 못하니까 적어도 남들하고 비슷하게라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특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남들 안 따라가는 거구나. 예를 들면 내 소득을 갑자기 내 맘대로 막 존나 특별하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취향이라든지 내가 뭐 이 영화를 볼 건지 안 볼 건지 남들 다 보니까 난 안 봐. 난 취향이 좀 특별해. 이런 건 내가 선택적으로 지금 실시간의 선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네. 그런 거에서 조금 특별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던가 뭐 이런 거지. 어쨌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를 되게 많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거에 대한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 남들보다 특정 뭐 몇 가지 지표에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동아시아권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이 큰 것 같아. 그래서 더 약간 튀어나온 멋이 되기 싫어하는, 약간 남들만큼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식 교육에 집착해서 뭐 약간 뒤처지지 않는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좀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다 뭐 우리나라가 뭐
뭐 되게 뭐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잖아. 되게 약간 완전 수도권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나라인 것도 이것도 한 가지를 이유로 꼽을 수는 없겠지만 뭐 막 그런 거부터 해서 막 뭐 여러 가지.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면은 가끔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가 되게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간 갈라파고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난 동아시아를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해. 동아시아를 보면서 일본도 그게 좀 크거든. 내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유사한 부분이 꽤 많지. 느끼기에. 많지.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는 걸까? 뭔가 남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인종이 다르다고 달라지는 건 아닐 텐데, 그치? 나는 동아시아 문화가 어. 되게 갈라파고스 같다는 생각을 할 때 되게 많아. 진짜 많이 해. 나 진짜 많이 생각해.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 갈라파고스 같다. 예를 들면 특히 일본을 보면서 그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일본이란 나라가 되게 특이하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거 특이해서 좋은 점도 있고 이게 뭐 단점인 것도 있고 그렇겠지. 근데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특이해.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내가 느끼기에는. 뭐 단적으로 말해서 뭐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아직도 스트리밍을 안 써. 거의 다 사서 진짜? 거의 다 사서 듣거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특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일본은 공연 내수 같은 것들이 엄청 크고 막 약간 그러니까 거의 다 음악 시장이 내수야. 해외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 맥을 못 쳐. 막 그러니까 제이랑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멜론 차트의 파급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멜론 차트 모니터링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돌들도 신경을 쓰고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니버셜이나 콜롬비아나 이런 대형 뭐 3대 레이블 중에 하나에서 어떤 아티스트를 밀어줘. 걔 노래가 세계적으로 엄청 히트곡이야. 뭐 찰리 푸스가 신곡을 냈는데 그게 엄청 뜨고 있어. 그럼 우리 멜론 차트에 들어오거든. 진짜 전 세계적인 메가히트곡. 메가히트곡. 우리도 그거에 영향을 덜 받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새어 들어오거든. 들어와. 멜론 차트에. 오리콘 차트에서는 외국 애들이 맥을 못 쳐. 무조건 그냥 내수. 그러니까 일본 혹은 케이팝. 한국 아이돌들은 들어가 있어. 근데 일본 차트에는 그 서방 세계 음악 걔는 안 들어. 특이해. 지리적인 그게 있으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특이하고 그거 말고도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특이한 게 진짜 많아. 나는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뭐 생각나는데 그리고 동아시아권이 진짜 서구권에 비해서 그런 게 되게 마이너하거든. 마이너한 스포츠 종목들. 뭐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이너하단 말이야. 동아시아권에서 주류 문화가 아니란 말이야. 유럽에는 스케이터들 많지. 미국에도 스케이터들 많지. 그리고 스케이트 산업이 되게 커. 나이키라든지 레드불이라든지 되게 큰 회사에서 스케이터들을 스폰서로 쓰고 걔네들을 가지고 메인 광고를 만들고 막 엄청 큰 대회를 개최하고 산업 규모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리고 스케이트 계열에서 영상을 제작하다가 슈퍼 영화 감독이 되는 스파이크 존스 같은 헐 찍은 감독도 원래 스케이트 감독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스케이트 영상 촬영을 하다가 그거 자체도 큰 분야니까 거기서 막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나오기도 하고 이 정도로 되게 큰 산업이란 말이야. 뭐 설명을 하자면은. 근데 어쨌든 스케이트보드 문화 같은 것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엄청 마이너하잖아. 완전 마이너지. 엄청 마이너하잖아. 근데 스케이트 문화는 약간 분류가 인식이 서브컬처 느낌 아니야? 스케이트보드 문화 자체가 서브컬처는 맞지. 거기서도 처음부터 주류 문화는 아니었고 당연히 약간 즐기는 사람들만 향유하는 문화였으니까 서브컬처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되게 커져가지고 뭐 서핑 브랜드로 시작했던 스투시가 스케이트보더들의 브랜드로 변모를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대중적인 브랜드가 돼버린 것처럼 슈프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쨌든 스케이트보드는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은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아예 맥을 못 추는 느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뭐 파크루 같은 문화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뭐가 특이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동아시아권에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너무 마이너한 문화들인데 일본에서는 또 특이하게 스케이트보드는 미국 다음이 일본이야. 산업 규모가 그래? 존나 많이 타 일본의 스케이트보드를. 아니 뭐 유럽도 아니고? 아니야. 그래. 근데 은근히 일본이 그 지금 스케이트 이 얘기가 막 정말 미안해. 스케이트보더 세계 랭킹 같은 게 있어. 그 나이자 휴스턴이라는 진짜 유명한 미국에 가 있거든. 걔는 그냥 돈을 쓸어 담는 애라고 보면 되고 그냥 그 스케이트보드 업계에서 조던 같은 애야. 그러니까 물론 조던급의 수익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떤 로고 같은 거구나. 완전 심벌이구나. 걔는 그냥 아이콘이야. 근데 걔 다음 랭킹 2위 스케이트보드 세계에서 이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유토라는 일본 고등학생이야. 아하. 그리고 걔가 금메달 딴 거야. 그 올림픽에서 올림픽 그 종목 되고 나서. 근데 어쨌든 일본 그리고 엑스게임 무슨 이런 경기장도 그렇고 일본은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육성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말고도 뭐 되게 특이해. 아 일본 특이하긴 해. 근데 포르노 문화가 동아시아권에서 그렇게 활성돼 있는 것도 일본밖에 없고 그러네. 특이한 게 되게 많아. 근데 이게 스케이트보드 얘기했잖아. 야 근데 스케이트보드는 그 원류가 어디야? 어찌됐든 주류는 그것도 미국이지? 미국일걸? 뭐 근본은 모르겠지만 주류는 미국이지. 서핑보드에다가 바퀴 달아서 타던 게 시작일걸? 근데 일본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게 있긴 해. 문화 전반적으로 그 미국에 대한 선망? 이게 확실히 친미. 확실히 있어. 그 왜 난 그 어디서 느끼냐면은 방금 너 스케이트보드 얘기도 해줬잖아. 왜 그 아메카지라는 그 패션 문화 있잖아. 있지. 아메리칸 캐주얼. 그게 아메리칸 캐주얼이잖아.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풀카운트인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브랜드는 애초에 모토 자체가 그냥 그 미국에 사는 어떤 대학생의 방을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편집샵에 인테리어를 한 거야. 그게 아마 빔즈였을 거야. 빔즈 편집샵에 그 모델이 된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확실히 미국의 문화에 대한 선망이 있음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그게 좀 있다. 그럼 좀 독특한 조합이 독특한 조합. 근데 나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지리적으로 일단 좀 단절이 돼 있잖아 바다로. 근데 아까 우리가 동아시아를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랑 연결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근데 우린 사실 섬이라 봐야지. 위에가 북한이라서 육로가 사실은 막혀 있는 거라. 근데 그 지금은 그런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인류의 역사를 보자면 오케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영국 사람 그 청교도 사람들이 넘어가서 만든 거니까 근간은 유럽에 있다고 봐야 돼. 그치. 그러면은 이 어떤 메인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게 유럽이라고 봤을 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이나 다를 수 있나? 중국이랑 한국이랑? 그러니까 서구권과 봤을 때 서구하고 중국부터 시작되는 이 동아시아권하고 이토록이나 다를 수 있나? 근데 이거는 우리 관점이 우리는 중국이랑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중국이랑 한국 차이 엄청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어떤 미국인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미국인은 유럽하고 미국이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만큼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요거는 우리가 아시아인이라서 그러네. 우리는 이 차이를 크게 느끼고 걔네들은 비슷하게 그러네. 내가 보지만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편협하네. 그왜 맞네. 서양 사람이 아시아 사람 얼굴 구분 못하는 못하잖아.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맞네. 뭐 비슷한 시장. 그러네. 내가 좀 좁게 봤다 그거는. 사실 우리는 뭐 동유럽권이라면 비슷하게 생각해서 폴란드랑 헝가리의 차이를 뭐 우린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를 수도 있고 왜 이런 걔네 다 막 굴라시 먹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네. 근데 어쨌든 뭐 특이한 것 같아. 근데 뭐 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근데 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든 왔지? 생각인데 왜 우리가 문화적으로 약간 갈라파고스 같다고 느껴진다 했잖아. 그 얘기하다. 근데 진짜 리터럴리 갈라파고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게
동아시아만큼 인종적 다양성이 없는 나라가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커. 나 맞아. 이것도 내가 늘 하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너가 딱 얘기해. 진짜 이거 있어. 아 그래? 완전 공감해 난. 없는 나라가 없잖아. 그렇겠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어.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이제 UX 개선하고 막 이런 개선 작업들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할 때 뭐 A/B 테스트도 하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이거를 파이널라이즈 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그 테스트 베드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대. 왜냐면은 완전 독자적인 기준이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되게 균질한 사람 간의 차이가 많이 없대.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를. 그래. 그래서 약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히스패닉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그냥 백인도 있고 하니까 되게 그 집단별로 차이가 되게 뚜렷한데 주별로도 너무 달라. 우리나라는 꽤 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거죠. 근데 인종적으로 다양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다른 문화권하고 섞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조금 더 특이하게 발전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덜 하거든. 그러니까 현재 중국은 막 저기 뭐 사실 범위가 되게 넓잖아. 막 위구르족도 있고 뭐, 그치. 뭐 기타 등등. 소수민족이 소수민족이 뭐 대부분이니까. 뭐 50개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덜하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필연적으로 인종이 섞이고 언어가 섞인다고 치면은 다양한 문화가 섞이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기준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다양해지는 것 같거든. 그럴 기회 자체가 없긴 했네.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우리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럴 기회가 많이 없고 우리끼리 되게 좀 고착화되는 안에서 노는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은 거지. 근데 확실한 거는 덜 행복한 문화권은 맞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만드는 문화가. 그거 자살률이 보이잖아. 아 맞지.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1, 2, 뭐 1에서 3위를 늘 일본하고 우리랑 다투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 일본도 높대? 존나 높아. 그래. 일본은 내가 알기로 지금 이게 20대까지인지 10대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금 우리 아까 일본은 확실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20대 미만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야.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 20대 미만의 사망률 1위가.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 지금 헷갈리는 게 20대 미만이었는지 20대까지인지가 헷갈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흔한 사인이 자살인 나라가 없어. 근데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자살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연일까라고 생각하면 나는 우연은 아니라고 뭐 생각하거든. 한두 해의 통계가 아니라면 우연은 아니겠지. 근데 자살을 하는 이유를 뭐 되게 다양하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제일 보편적인 거는 우울감일 거 아니야. 우울감이지. 근데 왜 우울해졌을까? 원인은 너무 다양하겠지만 어차피 사람 모여 사는 거고 갈등도 있고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연애를 하다가 뭐 실연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문화권에 따른 특수성이 그렇게까지 극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어느 문화권이든 사람 싸우고 막 연애 때 헤어지고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고립돼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인 일본과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는 나는 아까 얘기한 남들하고 비교하는 문화가 무관하지는 않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유추는 하고 있어. 아닌 그러니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남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을 너무 딥하게 하는 거지. 다른 나라 애들에 비해서는 그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긴 하다. 그것도 그렇고 나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 내가 예전에 너네랑 있을 때 우리끼리 한 얘기긴 하지만 언어는 나는 그 세계 그 언어 사용자들의 어떤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반대로 또 그 언어를 쓰면서 그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것도 있거든. 그 언어를 배우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도 있거든.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동아시아 아까 일본은 모르겠어. 내가 일본어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행복하다는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 않아. 내가 느끼기엔. 영어에 비해 내가 할 줄 아는 언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비교가 영어 정도인데 영어랑 비교해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형태가 쉽게 적다? 쓰지 않아 행복하다는 표현을. 그치 약간 어디서 들은 건데 그 말의 무게가 다른 느낌이 있잖아. 뭐 I'm happy랑 나는 행복해랑 말의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완전 많이 다르고 완전 예를 들면은 다르지. 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 근데 우리는 만약에 진짜 이거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동의를 하게 됐어.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래. 우리한테 이게 극찬이야.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인이라 쳐볼게. 미국인이라고 치면은 그 상황에서 뭐 이거 진짜 오케이하다 이렇게 말 안 할 것 말 안 같고 뭐 amazing 그리고 심지어 amazing, perfect 뭐 이런 거를 되게 일상적으로 써버려. 예를 들면은 뭐 카페에서 계산해주는 알바생이야. 근데 뭐 계산 뭘로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저 신용카드로 할게요. 그러면은 perfect 이렇게 말해. 이렇게 별거 아닌 상황에도 그러네. perfect를 남발해버려. 근데 그런 게 그리고 스몰 토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날씨 좀만 좋아도 막 뭐 너 오늘 기분 어때? 뭐 how you doing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그러면은 뭐 great이란 말을 되게 쉽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지내지란 말 그렇게 잘 안 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중첩되면서 생활에 되게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나는 행복하다, 좋다, 완벽하다 이런 말을 남발하면서 걔네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가 느끼는 감정의 평균값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는 그래봤자 내가 지금 영어랑 비교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그거를 되게 절제하는 것 같아. 내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인색해. 칭찬이라든지 내가 행복하다라고 만족감을 표출하는 거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아. 거기에 많은 무게를 담기도 해. 근데 유럽 애들 기준으로는 미국도 그게 좀 심한가 봐. 미국 애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과하다고 느끼하다고? 그래서 그 biased happiness라는 용어가 있더라고. 왜곡된 행복감이다. 걔는 너무 적었다, 많이 쓴다. 이렇게 해서 유럽 애들 기준으로 과한데 놀라 호들갑 떤다.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유럽 애들도 우리보다 많이 해 그걸. 그래. 우리보다는 서로에게 친절해. 웃긴 게 아까 성우가 한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절제하던 우리가 영어로 누군가랑 얘기를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얘기한 아이디어가 너무 훌륭해. 그럼 우리 박수 치면서 It's okay 안 할걸? Perfect 이럴 거란 말이야.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치. 그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치. 근데 또 그 완전히 녹아들기까지는 어찌됐든 그 언어가 나의 모국어만큼 근접하게 자연스러워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과도기에 있는 동안은 그 양자 사이에서 조금의 인지 부조화를 느낄 것 같아. 그지. 그치. 근데 내 결론은 그래서 영어를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특징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뭔가 그 우리 사회 전반에 뭐 요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뭐 기여를 하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거든. 근데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그래 뭐 이걸 어떻게 뭐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내가 조금 더 내 일상에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에서도 행복할 줄 알고 남들에게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욕심은 개인적으로 있는 거지. 나도 그렇긴 해. 지금보다는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주고,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또 감사할 거 감사하고 약간 이런. 그러면 조금 너 더 행복 전도사가 됐네. 근데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우울하잖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마침 이렇게 비도 오고 또 아니 일단 이거 내가 근들갑 떠는 게 아니라 죽잖아 사람들이. 맞지. 근데 아까 그 다양성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양성 문화가 됐든 뭐 가치가 됐든 생활이 됐든 다양성이 많아지고 존중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하나의 그 메인스트림한
어떤 딱 고착화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약간 이 평균 얘기, 비교. 나도 그래. 왜냐면은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스타일이 있고 이거를 다 인정하고 존중을 한다면은 사실 비교가 불가능해지지 그때 되면. 그렇지. 그러면 평균 얘기도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게 되는 건데 비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디딜 수 있는 땅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지. 어. 그러니까 비교가 되려면은 뭔가 대응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다양해지면은 사실 이게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두 개가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면. 뭔가 약간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그것도 맞아. 불행한 거에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야. 맞아. 여러 개 좀 만들어놔야 되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되게 살기 안 좋은 사회가 돼버린 것 같네.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종종 여기 태어난 거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그래. 또 듣다 보니까 근데 좋은 점도 있는데 뭐 나쁜 점도 많지. 있고. 좋은 점도 많지. 근데 뭐 살다 보면 좋은 점보단 나쁜 점이 더 많이 보이니까. 맞아. 근데 감사할 줄 아는 게 또 그거의 시작이야. 너 이미 시작했다. 이미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제일 잘하네. 그래. 조금만 위에 태어났어 봐. 쉽지 않잖아 사는 게. 그건 그래. 사실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오차거든. 그럼 약간만 빗나갔으면은 좆될 수도 있는 거야. 야 우주적으로 봐봐. 그러네. 진짜 약간만 빗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약간 빗나갔으면 좆될 수도 있는 거야.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근데 좀 억지로 이런 생각을 하면 살 수 있나? 좀 그런 것들을 평균 관점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 쉽게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나는 약간 그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양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약간 존중해주는 분위기도 사실은 예전보다는 생겼어. 훨씬 늘어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느리지만 앞으로 가고 있긴 해. 이 사회가 예전보다는 훨씬 다양해지긴 했지. 훨씬 다양해졌지. 야 저기 뭐야 한 80년대 같았어 봐. 성우 이러고 못 살지. 네 왜? 아니 왜 애초에 그 음악을 한다는 것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였잖아. 그리고 그때는 막 멸칭들이 붙었잖아. 막 딴따라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그리고 집에서 막 음악을 녹음하고 이런 환경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진입 장벽이 높았지. 근데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이제 좀 장비가 많이 뭐 보급이 많이 되고 예전보다는 입문할 수 있는 장비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민사이 뭔 말하는지는 알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 가치 판단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 세대는 새마을 운동 때 열심히 경제 활동을 했던 그 일꾼들이었잖아. 나라의 역군들이었지. 나라의 역군들이었잖아.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사는 나라였고 어떻게 보면은 굶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진짜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하고 아직은 전후 복구가 많이 안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60년대 뭐 이럴 때는 사실은 그때는 개인의 뭐 자아실현 이런 걸 돌아볼 틈바구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1 가치일 수밖에 없었고 전 국가적으로 가장 긴급하고 우선 그래서 그들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헌신했던 거야.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숭고한 일이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 내 자식한테는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을 또 가고 이런 거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좋은 대학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었어. 인생 폈지. 인생 폈어. 어.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학점 막 학고 맞고 이래도 별 문제 없었어. 별 문제 없었어. 어. 맞아. 큰 회사 갈 수 있었고 어. 이런 게 되게 타이틀만 있으면. 타이틀만 있으면 음. 이게 각 세대마다 자기의 각각의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조금 그런 건 있었단 말이야. 물론 근데 부모님 때는 막 100 몇십만 수험생 이러니까 대학 가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웠겠지. 더 어렵지. 지금보단 대학교의 수도 적었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던 세대인데 요즘 세대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받는 시대는 아니고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때보다는 막 원 컴퍼니맨으로 막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사실은 그때보다 더 어렵잖아. 그런 것도 어렵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불쌍해 나는. 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세대야. 그래.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생각해보면은 자식 잘 키우면은 신세 핀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성립을 했던 세대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자식 예를 들면은 막 시골에서 되게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 만약에 서울대 보냈어. 그 자식이 만약에 그래, 뭐 소 팔아서 그렇게 해서 자식이 되게 막 성공했어. 좋은 대학 나와서. 음. 그러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이럴 정도의 부를 조금 빠르게 축적을 하고 이래서 자식한테 케어를 받고 이런 게 성립을 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효율적인 노후 준비였던 거야. 그래서 자식 교육에 그렇게까지 열을 올리고 너가 우리 집을 뭐 먹어 살려야 되고 막 그래. 이랬던 거야. 막 그게 다 건강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한 거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불쌍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점 뭐냐면은 그거를 자기 본인들의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하는 걸 봤고 어쨌든 간에 DNA에 그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자식 교육에 열을 올렸어. 자식을 잘 키웠어. 근데 자식이 자기들을 부양해주기 이제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위아래로 부양만 하다 끝나야 되는 인생이 예전보다는 돼버렸구나. 어려워.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열심히 진짜 막 교육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키워놨는데 우리 세대는 자기 집 한 채 사기가 되게 어려워져 버린 거야. 맞아. 부동산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자기 앞가림도 못해. 결혼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마음도 드는 거지. 근데 우리 세대도 또 그렇게 보면 불쌍한데 막 서로 막 내가 더 못났고 내가 더 불쌍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희생은 희생대로 하고 그러니까 뭐 멈추지 않아. 더 해야 돼. 희생을. 좀 안 해야 돼. 위아래로 희생해야 되네.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가끔 있거든. 날 위해서 희생하신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빠가 내 나이 때만큼 우리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있나? 난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 그걸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 너 아주 효자구나. 뭐 효자라고 볼 수 없지. 어쨌든 두 세대 다 불쌍한 상황이긴 하다 지금이. 나도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직 어떤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이 사이클이 한번 돈 상태에서 좀 안정적인 궤도를 타야 그런 것들의 간극이 좀 줄어들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우리나라 곧 망할 수도 있다는데? 응? 프루츠 개소리 하지 안 말라. 망한다는데. 안 망한다는데. 너 한국 수호 지킴이야? 한마디 해봐. 그럴 수도 있다는데 지금 인구 감소 추이를 봤을 때 인구 절벽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기에 이미 늦었다고 막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던데. 그거 봤어? 크루즈 계약터 영상? 봤어. 그래? 난 봤어 나는.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로 그 남아있던 일말의 희망이 싹 사라져. 그래? 한번 봐봐. 근데 또 다른 견해도 있어. 내가 어떤 인류학자 그 알릴레오에서 책 소개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일레오는 뭐야? 알릴레오 그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컨텐츠인데 거기에 또
완전 크루치게자크트에서 분석한 거랑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무적이래. 고무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 볼 거니까 막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국가의 힘이 아예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구가 있을 뿐 줄어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은 차라리 더 한 인구가 1,500만에서 2,000만까지 감소했을 때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강해지고 풍요로운 국가 될 거다. 이런 분석. 그래.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정도까지는 많이 힘들겠지. 그런 말을 하던데. 근데 크루치게자크트에서는 아예 국가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막 그런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0.6명대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0.6 몇 명일 거야. 지금 0.6까지 떨어졌어? 나는 0.71인가? 조금 올랐다 그러던데. 떨어졌다. 약간 올랐다. 약간. 내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이제 좀 최근에 그 가장 최근에 저점이 한 0.6 몇 정도 되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이제 크루즈게자크트 영상 보면은 이게 근데 그 그 독일 놈들의 관점으로 이거를 너무 팩트로 때려버리니까 너무 아프게 느껴지긴 하거든. 맞아. 근데 거기에서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하면서 막 진짜 극단적으로 희망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출산율이 이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늘었을 경우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맞아. 세 가지로 나뉘어서. 약간 다중 우주론처럼 이렇게 하거든.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걔네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관측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노동인구가 이 정도가 될 것이고 현재 국민연금이 이 정도 남았는데 그때 노년인구는 이만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노동인구 한 명당 몇 명을 부양해야 되고 뭐 이걸 하는데 어떻게도 그걸 뒷받침할 수가 없어. 세계의 우주에서. 이미 자력으로 소생할 수 있는 임계점을 그걸 넘어버린 거야. 근데 소멸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소멸한다는 거는 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고 소멸하기보다는 회생 불가해. 그러니까 이 국가에 어쨌든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본은 결국엔 세금이잖아. 그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제 인구만으로 이 국가의 운영비를 댈 수가 없는 거야.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일정 나이대가 넘어가면은 인간은 일을 못 하게 돼 버리는데 그 인간들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를 압도적으로 넘어서 버리는 거야. 그 인구 피라미드에서 위에가 완전 그냥 대두처럼 돼 버리고 밑엔 조그맣게 되니까. 그 상황이 몇 년 지속되다 보면은 나라를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가게 망하는 거지 뭐. 지금부터 막 큰일이다 하고 열심히 나와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면 당연히 역피라미드가 되는 건데 성훈이 말처럼 만약에 극단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막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인 막 공리주의적인 마인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이제부터 애를 많이 낳읍시다 해갖고 야 무조건 3명씩 낳자. 무조건 3명씩 낳자 했을 때 항아리 형이 나오거든. 지금 그렇게 되거든. 이미 줄었기 때문에 항아리 형이 나오는데 항아리 형이 돼도 못 이겨. 아 그래? 게다가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제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경우에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 예. 근데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 그 분석이. 그래. 그래서 덜컥 궁금하다. 굉장히 비관적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나잖아. 그럼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맞아. 그러잖아? 맞아. 근데 그 댓글들이 존나 과관이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댓글도 있고. 근데 댓글 보면은 막 영어로 이제 외국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한국어 자막이 시급합니다. 그들에게 이걸 알려야 합니다. 맞아. 그들도 알아야 한다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맞아. 그 영상 재밌어. 한번 봐봐. 근데 그때가 오면 그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그때까지 살아 있을 텐데. 몇 년도쯤인데? 거기서 분석하기로는 2060 몇 년이면 막 이렇게. 아 그래? 그리고 막 아까 말한 막 연금이 고갈되고 이러는 건 한 2080년 정도? 근데 그 2080년에 연금이 고갈되고 이런다는 뜻은 한 2060년쯤이면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거든.
근데 그때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확률이 엄청 높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려움을 뚫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쉽지 않겠다. 사는 게. 그때 나면 우리 한 8, 90이잖아. 60년? 지금부터 해봐야 아. 40년 뒤인데? 70. 어. 그거 뭐 뭘 피해? 그냥 오는 대로 다 맞아야지 우리. 그러니까. 피할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보인다. 사는 게. 쉽지 않지. 아니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개인들이 알아서 살궁리 하는 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 아까부터 보니까 성훈이가 생각보다 낙관적이야. 아주 낙관적인데. 생각보다 낙관적이야.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미래는 막 진짜로 그 나라가 황폐화되는 수준이기는 해. 그러니까 그래? 재반 산업이 무너지는 정도의 위기야. 그래서 무료 급식소에서 밥 받아 먹어야 되고 약간 그러니까 너 말처럼 뭐 부자는 그때도 있겠지. 그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각자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약간 이런 정도의 그거를 걔네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이라고 보면은 사실 그 나라에 있을 필요도 사실 없는 거잖아. 꼭 한국에 살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이제 내가 그때 얘기한 탈조선이 답이다라고 외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지. 근데 그때 한국을 포기하는 거지 너도. 그때가 되고 나면 그때 되면은 다른 거 나가야지. 거기 왜 붙들고 앉아 있어?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려나? 받아주려나? 돈이 많으면? 왜 미국도 70억 내면 이민 시켜준대잖아. 아 근데 그것도 원래는 투자 이민이 한 10억 정도였는데 갑자기 개 올랐더라고. 트럼프. 근데 돈만 있으면 사실 경제력만 있으면은 어디 가서 뭐 살 수 있지 않겠어? 아 그건 그렇지. 경제력만 있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을걸? 아니 근데 뭐 재원 산업이 다 무너진다며 뭐 백소에서 봐야 되고. 근데 다른 내가 원하는 나라에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구축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쉽지가 않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편하게 산다기보다는 옮길 정도 어느 정도 그냥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 나라를 옮기는 건 되게 큰 그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 미국 가서 70억 내고 딱 지금 기준으로 뭐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뭐 갑자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 근데 만약에 그 시점이 된다라고 나한테 하면은 70억이 있더라도 빈털터리로 미국에 가는 건데. 그 시점까지 정말로 도래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뭐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 뭐 식민화 시키겠지. 통치하겠지. 더 끔찍한 미래.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다른 국가가 되겠지?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근데 그거는 그런 염두도 좀 빼놓은 거긴 하다. 뭐 통일이 된다거나. 그렇지. 그거 뺀 거야. 그걸 뺀 거야. 그런 거는 계산을 뺀 거지. 그걸 뺀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 또 이 얘기하면 나 캔슬링 당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다는 생각도 드는 거야. 통일이 됐을 때 그게 우리나라한테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너무 예민한 주제잖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이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 빨갱이 새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거든. 그지. 근데 크루즈 게라트 그 영상을 보잖아. 그럼 이 생각은 들어. 이게 왜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여러 가지의 이 시뮬레이션 돌려.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 평행 다중 우주들을 싹 한번 스캐닝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우주를 찾아내잖아. 근데 막 진짜 막 몇천 개의 우주를 이렇게 봤을 때 막 한두 개 정도 답이 나오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야. 이대로 가면은 우주가 없어. 아 한국이 설 우주는 없어? 한국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우주가 없어. 그걸 보면은.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잖아? 그러면 어쩌면은 몇 개 정도는 있을지도 한두 개 정도는 희망이 있을지도라는 생각은 드는 거야. 나는 근데 오히려 비관적이라고 보는데? 그래? 왜냐면 아니다. 그냥 만약에 그 가능성이 통하려면은 지금 당장 오늘 토요일이지.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딱 통일해야 돼. 왜냐면 지금이 우리나라가 아까 그 크루츠게작트 영상에서 보면은 지금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대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야. 아 이제 하향세밖에 없대. 이제는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시점에 통일을 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통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나라를 어느 정도 수치까지 끌어올려야만 하는 그 사회적 비용. 그거를 결국에는 남한이 돼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그거를 그래도 그 약간 분단 국가인 상태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통일 이후에 당연히 그 초반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결국에 그걸 딛고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사례가 있긴 있잖아. 독일 같은 나라 있잖아. 독일도 근데 물론 지금 현재의 북한과 대한민국만큼의 격차였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아, 나는 비슷했다고 알아. 근데 우리는 분단이 된 그 기간이 너무 길지. 기간도 훨씬 길었으니까 문화적인 격차도 훨씬 더 클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독일은 그 정도로 오래 분단된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만큼 뭐한 우린 지금 거의 이제 1900 저기 50년부터라고 치면은 우리는 지금 75년째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6.25 때부터라고 치면은 6.25 전부터 분단이 돼 있었지 사실. 45년부터 분단 아니야? 해방되면서 분단된 거 아니야? 사실 미 군정기가 끝나면서 각자 선거를 한 게 48년. 48년. 그럼 48년 기준으로 하면은 80년이 넘었네. 그렇지. 근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80년 정도 됐지. 80년 정도 됐네. 그랬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빡셀 수 있다고 생각해.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져 있고 뭐 경제적인 격차도 걔네보단 더 크지 않나 싶거든. 내가 뭐 정확하게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걔네는 인구 구조는 이렇게 아래로 퍼져 있잖아. 걔네도 고령화 사회는 아니잖아. 걔네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쳐졌을 때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약간 독일처럼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이 인력들과 막 걔네 어쨌든 간에 그 자원이 최소한 있고 뭐 이런 그 영토가 더 있고 이런 것들. 그러네. 그게 고스란히 경제 인구가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당연히 그 약간 눌려.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그 시나리오도 있지 않나라는 일만의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우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 다. 그치.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막대한 비용이 들지. 그런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교육도 새로 해야 될 거고. 그치. 맞아. 그러면은 약간 이게 교육을 한다고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거의 20년이 걸리는 작업인 거잖아. 뭐 태어나서 그렇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일단은 돈 못 벌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꽤 20년도 아니야. 한 세대를 거쳐야지. 그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돌리려면. 대구리 아프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경제학자 아니면은 북한 학자들, 통일 관련 학자들이 말하는 통일했을 때의 강대해지는 하나의 대한민국은 먼 훗날의 얘기긴 하지.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게 좋다. 이 뭐랄까 점점 파편화되는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으려면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 당장 내일 우리나라 통일하자라고 뭐 차기 정부에서 통일 얘기가 나왔고 설령 진짜 통일이 됐다고 해. 그러면은 정말 살기 힘들 거야 우리는 정말. 왜냐면 세금도 많이 가져갈 테고 가져가는 세금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너무 제한적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통일을 겪어야 되는 세대가 지출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크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우리 삶에서 통일이 된다고 우리가 바로 내년부터 체감할 수 있는 이점보다는 우리가 혜택을 보는 세대는 당연하지. 아니야, 당연하지. 절대. 그거 후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 생각해. 희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그게 생각보다 복구가 됐잖아. 되게 빠르게 올라섰잖아.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민설 말처럼 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한 세대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또 모르지. 또 한국 사람들이 한다면 하는 그게 있어갖고 뭐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덕을 보고 우리 세대에서도 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긴 한데 마치 한강의 기적처럼. 그거 원래 뭐 독일에서 따온 거 아니야? 그냥 라인강의 기적. 근데 어쨌든 뭐 그럼 너무 좋은 건데 그냥 우리는 희생하고 끝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아니면 다른 답.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답. 통일 적어도 북한이랑은 죽어도 손잡기 싫어? 그럼 이민을 받아. 이민을 존나 받아.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근데 그럼 그거들은 문제가 있어. 이제 치안 문제. 걔네 또 이제 이민 오는 애들을 무조건 또 깽단 만들어 주거든. 이제 뭐 치안 문제. 그럼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은 없는 거야. 깽단 만들면 치안 해결되는 거 아니야? 어? 깽들이 해결해주면 되잖아. 멕시코처럼. 근데 이제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가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막 한단 말이야. 스웨덴이 깽단이 막 이민 많이 받아갖고. 그냥 덮어놓고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뭐 그 치안을 포기하고 이민을 받을 것이냐. 북한을 약간 이런 거야.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 비트코인인데 코인이야. 이걸 현금화할 것이냐. 이상한 비유긴 한데